자,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다 했죠? 새 슬라이드로 시작하면 되는 거 맞죠? 지금 제가 채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 끝낼 수만 있다면 수요일 날 중간시험 공시를 하겠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무척 불평등한 상황인데 왜 그러냐? 제도 요인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용과 실업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용과 실업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업은 거시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측정하는 방법과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그 요소시장 부분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전 세계 모두가 골고루 잘 살지 못하고 특정한 나라만 잘 살고 있느냐? 이 번영이라는 것에 대한 일단 요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산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1인당 인적 자본과 1인당 물적 자본 그리고 기술이 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더 높다. 대부분 나라들이 실제로 측정해 보시면 잘 사는 나라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설명이 된 거냐라고 얘기하면 마치 약간 동어 반복 같은 걸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저 학생은 왜 이렇게 수능 점수가 높아?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높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높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애초에 왜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기술 같은 것들이 왜 더 높았을까? 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리 가설, 문화 가설, 제도 가설 같은 가설들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지리, 문화,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요인을 제공한다.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더 높은 물적 자본, 더 높은 인적 자본, 더 높은 기술을 이제 가지게 만들어서 성장을 하게 만들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격차를 벌렸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의 포커스는 요 아래쪽 요인들이었다면 오늘의 포커스는 요 위쪽의 근원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파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짐작하시겠지만 그리고 빨간색인 짙을수록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에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리가설은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합니다. 번영의 차이가 지리, 기후, 생태 같은 차이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1인당 GDP가 높은 경제들은 온대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안 되네. 마셜의 견해는 열대 기후가 뭔가 나태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감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제프리 삭스나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 같은 양반들은 이 병을 중시했습니다. 열대기후의 특유한 열대기후 지방들에 굉장히 많이 만연한 질병 중에 치명적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것들을 보면 적도지방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곤을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가설들은 보통 이제 통계학적 수치들을 같이 제시하긴 하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시도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요 말라리아를 가지고 실전 가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가로축은 뭐냐면 이건 일종의 스캐터 다이어그램, 산포도라고 불리는 건데 가로축에 해당된 요인과 세로축에 해당된 요인을 결합해서 점을 찍은 거예요. 케이스들에. 여기 있는 점들은 다 한 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노출된 인구 비중이 0%부터 100%까지 나열돼 있고, 세로축에는 1인당 실질 GDP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로그 스케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선형 회귀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찾는다 라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찾은 직선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중요해요. 기울기가 우하향한다는 건 뭐냐면 가로축 요인과 세로축 요인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라리아에 노출된 정도가 많을수록 1인간 실질 GDP가 낮았다. 즉 제프리 삭스나 다이아몬드 선생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0%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100%에 분포하고 있어서 이걸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가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근거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문화가설 같은 것들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막스 베버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쓴 것으로 유명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가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더 많은 근로 노력, 더 높은 저축률, 더 높은 소득 수준을 초래한다 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진짜 그러냐? 이번에는 가로축에 프로테스탄트적 윤리의식을 가진 인구의 비중을 두고 세로축에 1인당 실질 GDP를 둔 다음에 역시나 회귀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쵸? 이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막스 베버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번에는 100% 쪽에 쏠리거나 이런 건 없는데 빵 퍼센트에 너무 많이 쏠려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이 쏠려 있는 데다가 못 사는 나라부터 잘 사는 나라까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인 국가 너무 많아서 말라리아 때와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제도 가설인데,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번영의 차이가. 제도란 무엇이냐? 이것은 제도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것일 겁니다. 이걸 언어화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사회가 조직하는 방식, 굳이 표현하자면, 그리고 경제 주체들, 개인이나 기업들이 되겠죠. 가계, 기업, 정부 같은 그런 경제 주체들이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마다 이런 사회 조직 방식이나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 형성 방식들이 달라요. 달라서 실제로 그런 제도 차이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반면 굉장히 좀 복지 제도에 방점을 많이 둔 제도들도 있고, 그리고 독재 정권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하나의 제도죠. 그리고 뭐 되게 민주주의적으로 굴러가는 조직들도 있을 것이고, 한국도 한국 특유의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 중에 어떤 부분이 번영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혹은 못 사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일부는 그런 번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제도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재산권의 확립과 함께 법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인데, 그 중에 하나의 요소인 법치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다양한 이제 상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이너스 2가 가장 안 좋은 걸로 두고 플러스 2를 가장 높은 걸로 둔 뒤 이제 다양한 나라들의 스케트 다이어그램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세로는 여전히 1인당 실질 GDP를 둔 거죠. 이거는 아까 말한 쏠림 문제도 별로 없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 직선 자체가 이 전체 모양을 잘 설명하고 있고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울기도 높은 편이죠. 물론 여기서 기울기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도 가설은 일단 이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서는 꽤나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례들도 몇 개 있어요.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자연 실험이라고 불리우는데, 원래 실험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 살짝 변화시켜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자 하는 건데, 제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거의 쌍둥이 같은 두 경제가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얘만 A라는 제도를, 얘는 B라는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크기가 너무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자연자원의 분포가 다를 수도 있고, 기후가 다르기도 하고, 언어가 다르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속한 땅이 이제 자연 실험에 가까운 환경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1940년대에 이제 분단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나라의 바운더리로 묶여있던, 그래서 문화나 언어, 다양한 자연환경도 비교적 비슷한 편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었던 게 이제 분화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서로 완전히 다른 제도로 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굉장히 비슷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제도에 노출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실험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험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결과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제 PPP 환율로 했을 때 북한과 남한의 그 2010년 기준 1인당 GDP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 가설의 강한 근거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큼 거의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당히 실험 상황을 근접하는 케이스가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약간 이제 비슷한 다른 케이스로는 오스트리아와 그 옆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예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찌감치 그 어떤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살아왔고, 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나쁘지 않게 잘 사는 편인 국가에 속합니다. 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제 같이 있는, 합병되어 있는 나라인데 나중에 분리가 됐죠. 이 두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지내왔었고,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이제 동구권들이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기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을 했었죠. 이 와중에 중간에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기도 했고, 그리고 두 나라가 각기 발전했는데 어느 정도 혼란이 가라앉고 나서는 추격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실험적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니까 추격을 한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가 뭔가 제도가 역할을 한 거 아니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반대 케이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화됐는데 퍼포먼스가 안 좋아진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한 케이스 중에 지지하는 케이스를 뽑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강하게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았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는 언제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교제 선생인 에스모글루 선생은 경제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를 포용적 경제제도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사적 계약을 허용하면서 그런 계약의 이행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거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공식적으로 뭔가 사적인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받죠. 뭐 거래하기로 해서 스마트폰을 보내기로 했는데 벽돌을 보냈다 이러면 이제 추적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도 이행에 대한 강제, 이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 정도로 질서가 많이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근원적으로 믿을 수 없는 신뢰도가 약한 경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경제에서는 당연히 거래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나 직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포용적 경제제도의 체계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도 많이 익숙한 느낌이 있죠.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이에 반대로는 착취적 경제제도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에 대한 이제 보호 정도가 약한 그런 경제, 그리고 사적 계약에 대해서도 부정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보호한다든가 이런 경제고, 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과 직업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를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 차이죠. 예전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있긴 한데 정치 체계로 존재하지, 경제 체계는 거의 다 시장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를 이런 식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일종의 제도 모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차트는 세로축이 기업가 활동에 따른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업가 활동을 했다고 쳤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입이고, 당연히 맨 처음 이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수익이 높은 사람이겠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그 거래 플랜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일 거고, 그 다음 사람은 그보다 약간 낮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일단은 윌링리스트 그 페이나 윌링리스트 억셉 같은 거 할 때 일종의 그런 값으로 순서를 매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베네핏 계열이니까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쭉 줄을 서게 되고, 그것이 우하향하는 곡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기업가 활동에 따른 수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가 활동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 물론 기회비용의 측면이겠죠. 내가 기업가 활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기업가 활동에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 같은 걸 생각할 것이고, 당연히 수익과 비용을 검토했을 때 수익이 많으면 들어갈 것이고 낮으면 안 들어가고 플랜 B를 하겠죠. 따라서 이 원이 바로 이런 비용 구조와 이런 수익 구조를 가졌다면, 이 원이란 포인트에서 이 경제는 기업가, 그러니까 700명 정도의 기업가가 각각의 이런 수익을 걷어내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도가 뭔가 억압적이다, 착취적, 즉 예를 들어서 재산권이 취약하거나 법 집행력이 약하다, 자꾸 저기 주문을 넣었는데 뭐 반도체 100박스를 했더니 벽돌이 100박스가 자꾸 온다, 이러면 이제 하기 힘들죠.
계속 손해를 볼 것이고, 뭐만 하면 자꾸 사기를 치고 막 이런 데라면 당연히 그런 제도는 그렇지 않은 제도에 비해서 기업 활동에 따른 수익이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이 좀 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막 절차가 엄청 복잡해. 뭐 까다롭게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부패도가 있는 국가들은 뇌물도 줘야 돼요. 그런 것들 다 기업 활동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죠. 이 두 가지 요인들의 공통점 뭐냐면 전부 다 균형 기업가 수를 왼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컨셉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착취적 경제제도가 어떻게 기업가의 수를 감소시키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형인 거죠.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 얼른 들어도 나쁜데 이거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해요.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항상 복잡하게 만듭니다. 심플하던 경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져서 뭔가 작은 걸 바꾸는데도 다양한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토지 문제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 공공화하자.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이제 전부 국가 귀속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거 어때? 지금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그런 얽힌 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시장화된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한 사회 구조가 있어. 그냥 엄청 보스 같은 독재자가 하나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막 따르는 시스템이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하지만 만약에 그걸 경제성장을 노리고 하게 된다면 대가로 사회가 복잡해지는 걸 감수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사회는 독재랑 궁합이 안 맞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독재 시기를 거쳤지만 경제성장을 한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는 독재의 적이 된 거죠.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독이 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고성장한 경제들이랑 비교해봐도 안 돼.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실 독재 시스템과 같이 가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싱가포르 정도? 싱가포르도 좀 특수한 경제고 굉장히 작은 경제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재적 정치 시스템에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소수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배 권력 유지를 중시한다면 착취적 경제제도를 고수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런 지배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제 포용적 경제제도를 같이 병립하기는 쉽지가 않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운명의 역전이다. 문명의 역전? 운명이 뭐야? 문명이 그치?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쯤에 번영했던 국가들이 역설적이게도 현재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1500년대에 부유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오히려 발전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왜냐면 지금은 1인당 GDP 자료가 있지만 1500년대 1인당 GDP 자료는 없잖아요. GDP란 개념 자체가 정의가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단어인데 1500년대 어떻게 그걸 재겠어요?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당시 문헌들을 통해서 문헌들의 기술된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서 인구 밀도를 추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화 정도 같은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으면 좀 잘 사는
경제일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운 거고, 전제를 한 거고, 도시화도 많이 되어 있을수록 뭔가 좀 번영했을 거야 이렇게 보고 이제 추정을 했더니, 이거는 도시화를 가지고 한 겁니다. 도시화를 가지고 이제 도시거주 인구 비율 가지고 쭉 해봤더니, 가로는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1500년대, 세로는 현재 1인당 GDP, 음의 상관관계가 나와요. 즉 거주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즉 도시화도가 높을수록 지금은 못 산다, 못 사는 경향이 있다. 상관관계가, 그런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관찰되고 있다는 거고요. 인구 밀도로 추정을 했을 경우에도 약하지만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앞에서 했던 제도 이론을 여기에다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당시 가난했던 온대 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용적 경제제도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질 게 없으면 좀 공동체적인 그런 나눠 가지는 그런 좀 더 관대한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생존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에스키모 같이 극단적으로 이런 데서는 부족끼리 되게 사이가 좋은 경향도 있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런 좀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소농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 지금 북유럽 국가들이 좀 되게 높잖아요. 뭐라고 하냐. 사회복지 정도가 되게 높은 경향이 강한데, 잘 보시면 되게 척박해요. 16세기, 17세기 같은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농업이 가장 중요했던 산업인데, 사실 그런 데서 농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막 반년 동안 낮이었다가 반년 동안 밤인 그런 동네인데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되게 척박한 땅인데, 오히려 그런 데서는 농업혁명이 좀 탐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소농 중심으로 고만고만하게 이루어진 게 그런 베이스가 됐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 부유했던 열대 지역, 이때는 여기는 뭐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사실 리소스도 되게 풍부했고 되게 잘 살았던 지역인데, 오히려 그런 데서 이제 좀 권위적인 그런 정치들이 나타나고, 이런 데서는 이권에 대한 부분도 첨예하게 다퉈지면서 오히려 좀 탐욕적인 제도 선택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농업이 중요하지 않게 된, 즉 근대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당시에는 이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에 이제 정착됐던 제도들이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강점이 발휘가 되고, 여기서는 그런 산업사회는 맞지 않은 체제였지만 바꾸기 어려웠던 상황이 지속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요인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재산권의 확립이라든가 그런 계약들의 이행에 대한 그런 공적인 감시, 그리고 그걸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 주체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실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업률. 실업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일단 거시경제학적으로는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져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은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경기거든요.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가 변동한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이 패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실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후생에 직접 연관이 되는 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플랜 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개인의 그 인생 계획에서. 근데 그게 실업과 연관이 있어요. 그걸 못하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이제 취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이냐, 뭐 아니면 안정성 떨어지지만 재미있는 직장이냐, 이런 것들의 트레이드오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 어찌됐든 내가 어떻게 해도 직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면 이거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그래서 후생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취업을 함으로써 분업에 동참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스테이크를 분배받는 것이 주요한 삶의 패턴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실업률은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실업률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1차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다시 경제활동 인구를 정의 내리고 실업자를 정의 내립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즉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직업을 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알기 쉬운 경제지표 같은 걸 찾아보시면 아주 세분화돼서 정의가 돼 있어요. 매달 15일이 속한 주에 그러니까 소득을 목적으로 몇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 4주 동안 4주 내에 한 번이라도 이력서를 어딘가 내는 등의 구직 활동을 한 자를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제 범주로 듣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자. 이게 2006년 데이터인가 그럴 겁니다. 좀 오래됐죠? 근데 이 당시에 전체 인구가 4,80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여기에서 15세 이상 인구만 일단 남깁니다. 이것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3,800만 명 정도 돼요. 여기서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경제활동 인구가 2,300만 명 정도예요. 이걸 B라고 부르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는 말 그대로 직업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에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를 C라고 부르고 2,200만 명, 실업자를 D라고 부르고 800만 명 정도라고 부른다면 여기서 실업률은 B분의 D입니다. D를 분자에다 놓고 B를 분모에다 넣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 이 당시에 3.7% 정도 됐었죠. 되게 낮았죠. 지금에 비하면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A를 분모에 놓고 B를 분자에 놓는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데 여기에는 실업자도 들어가요. 그리고 고용률은 A를 분모로 하고 C를 분자로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입니다. 이 중에 왜 실업률만 갖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같은 보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B와 D는 둘 다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자, 일단 B 먼저 볼까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있죠. 근데 경제활동 인구의 정의가 뭐예요?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고자 한다는 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무슨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네, 하기 싫네, 하고 싶네 이런 건 이렇게 잴 수가 없으니까 설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최근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5주나 6주 전에 구직 활동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갑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불한 게 많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이력서를 한 200통 넘었어. 그런데 안 돼. 다 안 돼. 서류 배수 다 떨어져. 면접까지도 못 가. 그러면 내봤자 이제 소용이 없다. 종이가 아깝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내고 있는데 갑자기 통계청에서 와서 지난 4주간 6주 전에 했는데 라고 해도 그건 아니고요. 이러고 체크하고 간단 말이죠. 비경제활동 인구. 근데 이런 인구들은 보통 장기 불황이 되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포착 못하는 거죠. 아무튼 요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게 하나의 문제 1. 두 번째, D. 취업자와 실업자의 경계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취업자 같은 경우, 실업자 같은 경우 이건 경계가 안 애매할 것 같지만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또 통계청에 와서 물어봤어. 어떤 사람한테. 지난 15일이 속한 주에 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급여를 목적으로. 예, 했어요. 근데 하도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를 주에 그것도 그나마 반나절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취업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셨네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실제 벌이에는 턱없이 모자라게 벌고 있는 거죠. 과소노동 인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구도 불황기에 늘어나는데 실업률이 포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경계가 애매하다는 문제 때문에 실업률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이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그 논쟁 얘기를 할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조지표를 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라도 좀 명확한 거를 분자분모에다 두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용 같은 경우는 B라는 요 경계가 애매한 놈은 쓰겠지만 대신에 A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놈을 분모에다 두는 거죠. 15세 이상 인구는 이건 좀 객관적이잖아요. 바로 생년월일만 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지표니까. 고용률도 그런 의미에서 이 취업자와 A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몇몇 이제 정권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에 보면 우리는 실업률 타겟팅을 하겠지만 고용률도 보겠다. 이런 이제 고용률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식의 그 공약을 내건 선거운동 본부도 있었습니다. 경제학자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거기 그 제도를 만든 사람 중에 실업률이 계속 비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대안 지표들도 개발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과소노동 인구나 혹은 그 실망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즉 취업자 중에 월간 36시간 이하를 일하고 추가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즉 이건 과소노동 인구를 잡고 싶어하는 거죠. 취업자로 잡혀있지만 취업자 같아 보이지만 취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과소노동 인구들을 잡는 거고, 실업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고, 경제활동 인구도 원래 그거 알고 있는 거고, Y가 또 새로 나왔죠. 잠재 활동 인구, 잠재 취업 가능자 플러스 잠재 구직자, 즉 잠재 취업 가능자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구직활동 앤드 조사 대상 주간 취업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이고, 잠재 구직자는 구직활동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을 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직장이 있다면 취업이 가능해. 즉 실망 실업자를 잡기 위한 거죠. 이렇게 두고 조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금 여기서 정의 내린 지표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 보조지표 1, 2, 3를 만들어서 위로가 조금씩 이제 더 포용적으로 더 많이 가능한 실업률을 더 많이 포집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물론 그러면 고용지표 3가 제일 좋네,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게, 얘도 이런 경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걸 다 봅니다. 전부 다. 제일 세심한 이제 그 분석에서는 이런 얘네들 중심으로 보다가 고용 보조지표 다 같이 봐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조지표들, 과소노동 인구나 실망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봅니다. 다음 차트가 이제 최근 2015년쯤에 있었던 논쟁인데 이 당시에 정부가 여기 보면 실업률이 어딨니? 파란색이 실업률이거든요. 파란색이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요 기간부터 2015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오랫동안 실업률이 계속 떨어진 적이 별로 없다. 라고 해서 굉장히 보도자료 내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어요. 재정경제부서 샴페인 터트리고 막.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를 써보니까 고용보조지표 1까지는 실업률이랑 비슷하게 가. 근데 2, 3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 이걸 발견한 거죠. 2, 3가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전에는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었잖아요?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간 게 나쁜 거예요. 여긴 내려가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네 정부가 포착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로 실업률에 대한 체감은 썩 평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거시지표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게 퍼즐 같은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체감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거시 경기에 쓰이는 지표들은 이렇게 다들 좋지? 이런 것들이 이제 퍼즐이 됐고, 지금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시지표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느끼는 그 압력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퍽퍽한 편이거든요. 다양한 방면으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하지만 그런 지수들은 썩 안 좋게 나옵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해도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취직과 실직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 예를 들면 2001년에 닷컴버블 붕괴했던 이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때 IT 기업들이 대량 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부분 프로그래머들이나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대량 실업이 되겠죠. 한국에서도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죠. 저기 어디야, 뭐 선련형에 가서 치킨집 가면 치킨집 아저씨가 코딩해 준다고. 그런 우스개 있어요. 치킨집 뭐 이렇게 코딩 뭐 프로그래머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이제 IT 쪽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이제 과대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인 건 맞는데 이 정도 대단한 건데 이만큼 대단한 걸로 파악을 해서 너무 많이 이제 기업들이 생기고 거기에 너무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버블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게 한국에서도 있어가지고 프로그래머는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막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품은 많이 빠진 상태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공업화가 됐던 시기에 농촌 인구들, 원래 우리는 농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던 경제였는데 지금은 농업이 10% 정도로 떨어졌죠. 그 말은 그 과정에서 농촌 인구들은 지속적으로 실직을 했다. 근데 공업화에서 농촌 인구들이 실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순입니다. 사실은 공업 쪽에서도 노동력이 필요로 한데 만약에 농업에서 실직이 안 나면 누가 공장에서 노동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물려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산업의 변화도 결국은 직종의 변화를 야기하고 기술 변화 같은 것들도 특정한 직군이 갑자기 대량 실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기술 진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기타 다양한 미거시적 상황들이 이제 어떤 일자리는 감소시키고 어떤 일자리는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아주 뚜렷하게 예상되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10년 뒤에 어떤 직장이 유망할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감안하면서 고민하실 텐데 언제나 10년 뒤의 상황은 무얼 상상하든 그 상황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면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모르겠는 건데 하고 싶은 거 하자. 혹시 아니야. 그래서 잘 되면 땡큐고 안 돼도 재밌는 좋아하는 거니까 낫잖아요. 유망하다 들어서 싫은 거 했는데 그래서 유망하면 오케이 괜찮겠지만 그랬다가 뭐 레드오션이었다든가 뭐 헛다리 짚은 거였으면 재미없는 건데 처우도 안 좋고 제일 안 좋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실업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찰적 실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직업을 바꾸는데 잠깐이라도 직장인이 아닌 기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만약에 저기 통계청에 훅 들어와서 체크한다. 넙죽넙죽 대답했는데 실업자시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실업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서치 기간에 이제 발생하는 실업인 거죠. 다만 이것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잡서치 뭐 보통 한 3주는 하더라 이러고서 하고 있는데 3주가 지나도 4주가 지나도 5주가 지나도 몇십 주가 지나도 안 찾아지면 이거는 뭐냐?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나타난 실업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차트는 2000년에 자 2000년이 어떤 시기냐? 미국의 IT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죠. 이때 잡서치 기간을 보면 5주 미만인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2달, 3달, 4달, 5달, 6달, 4, 6에 24. 예, 그리고 6개월 이상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불황기에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시기가 아닌 다른 좀 불황이 아니었던 정상적인 시기라면 훨씬 더 이 주황색에 차지한 범위가 넓었겠죠. 그래서 직장 탐색은 언제나 직장을 바꿀 수가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조차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효율적인 직장 탐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정부가 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장치들을 통해 이 마찰적 실업의 정도는 줄일 수 있겠죠. 정부의 직장 탐색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 물론 사기업들도 직장 탐색을 해주죠. 당신에게 꼭 맞는 뭐 맞춤형 직장이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주죠. 아무튼 정부가 이렇게 직장 탐색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계속 그 국민들의 직장 탐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직장 수 자체가 구직자보다 적은 실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소 복잡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경제 구조에서 발생하느냐 혹은 비용, 임금이겠죠? 임금 요인이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이렇게 나뉘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구조 요인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뭐 산업의 구조가 변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해외로 기질이 이전한다든가 뭐 아무튼 그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인력 재훈련 프로그램 뭐냐면 A라는 부문에서 일하던 사람이 A라는 부문이 죄다 이제 뭐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긴다. 중국이나 인도로 옮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훈련을 시켜준 프로그램이고 장기적 구조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시면 그 취업자나 혹은 구직자들에게 그런 그 취업 관련 학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정부에서 열심히 그 지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을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비용 요인은 기본적으로 균형 임금률보다 실제 형성된 임금률이 높아져 버렸을 때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조합, 효율임금 가설, 정부정책,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가격 경직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우리 정부 개입 할 때 한번 했었죠.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균형이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미니멈 웨이지가 이렇게 위에, 균형보다 위에서 형성된다면 얘보다 더 임금을 낮출 수는 없다는 거죠. 최저임금이니까. 그래서 요 아래로는 형성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시장은 요 수준 중에 거래량은 둘 중에 작은 쪽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용이 되고 노동 수요는 이만큼이니까 대신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이 초과 공급은 노동을 하고자 하는데 노동을 구하지 못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저임금설을 비판하는, 너무 막 많이 올린다, 동결하거나 이거 최저임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가격 하한제는 공급 측, 즉 노동자 측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의 반대 상황이죠. 균형이 미니멈 웨이지보다 위에 있으면 무효 효과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요. 실제로 대졸자 초임이 현재 최저임금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데, 3배까지 안 되겠구나. 2배 조금 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럼 최저임금을 올리든 말든 대졸자 초임은 상관이 없죠. 그 영향을 안 받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 한정으로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복잡한 상여금 수당 체계를 가지고 이제 야근 수당을 적게 주려고 이렇게 간접적인 비용으로 그 실수령을 맞춰주다 보니 자신의 본봉은 최저임금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야근이 많고 야근 수당을 칼같이 주는 곳들은 대체로 이런 제도들이 정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실수령액이 400, 500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본봉이 최저임금일 테니까. 그래서 가격 하한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이런 상황이 바로 대졸자 같은 상황들. 최저임금이 여기서 조금 오르든 내리든 균형 여기서 형성되고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있죠. 미니멈 웨이지보다 높이 주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직종이 한국엔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90 몇 프로 정도가 되고. 따라서 구조적 실업을 이걸로 설명을 한다, 최저임금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기는 좀 약하죠. 그 적용되는 그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방금 말한 논리는 틀린 게 아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인데 이게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 기형적인 그 본봉 체계 때문에, 수당 체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끝에 숫자만 가져온 거라 좀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1% 이하인데 얘가 20%인 거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당 체계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80%, 여기선 99%의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는 거긴 실업이 안 나나? 나잖아요. 이걸 설명 못하니까 최저임금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노동조합이 있어서 이제 얘네들이 협상력이 생기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보다 임금이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마치 그 가격 한제가 설정된 것처럼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임금을 높인 거다.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다 노동조합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조직률이 10% 미만인데? 90%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효율임금. 자, 사실 우리가 그 요소시장에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에 따라서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라고 해서 VMPL 곡선 도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그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한 명 고용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더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어치를 더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을 고용할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1,000만 원 주면 슈타스에 안 맞겠지만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만 고용해서 더 운영을 하면 400만 원의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할 만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이만 뭐냐면 일한 만큼 준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나한테 이만큼 벌어주니까 난 얘를 고용하는 거야 라는 건데, 효율임금 가설은 반대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은 준 만큼 일한다,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처우를 좋게 하면 더 많은 이제 더 퀄리티가 높은 노동을 제공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충성심을 높이는 등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설정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우리 한번 얘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어찌됐든 결국 얘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뭘 노렸든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효율임금은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로 인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할 거니까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효율임금 가설도 실증 분석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해본 결과 임금 격차는, 즉 이 시장 균형 임금과 효율임금 사이의 격차는 대부분 효율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생산성 차이다 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가격 경직성입니다.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라고 불러요. 임금 올리는 쪽에서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야, 너 저기 월급 200만 원 줬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210만 원이야. 그럼 뭐 나 관둘래 이러진 않잖아요. 이 시기는 지금 2008년에 임금 증가 분포니까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한 대기업이 임금 협상을 다시 했을 때 보니까 4%에서 이제 종 모양의 분포를 하나 보이는데 0%의 비중이 50%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절반 이상 임금 동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하락시킨 애들은 없느냐? 있는데 지금 너무 낮아서 안 보여. 있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시기는 뭐예요? 경기 후퇴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비뒀다면, 가격 경직성이 없었다면 임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았죠. 즉 만약에 노동 수요가, 이건 기업이 수요하는 거잖아요. 뭐 경기 샥이 왔어. 그래서 네거티브한 경기가 됐어. 이거 매출이 안 팔리겠는데? 생산량 낮춰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낮추면, 노동 수요를 낮추면, 원래 노동 공급은 우상향하니까 임금이 낮아져야 돼요. 근데 가격 경직성이 있으니까 임금을 못 낮추죠. 낮추지 않는 게 관례니까. 그러면 낮아지지 않고 결국은 그럼 이동하는 것은 이만큼이고, 원래대로였으면 이만큼만 실업이 발생했을 텐데 추가로 더 실업이 발생하죠. 이것도 구조적 실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머지 하나가 경기적 실업이죠. 그래서 경기라는 것은 시클리컬, 즉 경기 순환할 때 그거예요. 주기적인 실업이 발생한다. 언제 발생하겠어요? 주기적으로 불황이 올 때 발생하겠죠. 실제로는 경기적 실업은 방금 설명했던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 배제한 다음에 남는 나머지 실업들을,
전부 경기 변동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식어 없이 실업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온다라고 한다면 10중 8구 경기적 실업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뉴스에서라면 더더욱. 그래서 이 어떤 경제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막으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화시킬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런 실업률은 그런 경제의 고유한 자연 실업률이다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잠재 생산량 본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경기가 중립적일 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거든요.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마찰적 실업률 더하기 구조적 실업률, 즉 경기적 실업을 뺀 나머지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의 고유한 어떤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러냐? 미국의 49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 밝은 주황색은 실제 실업률이에요. 사실 이게 폭폭 올라간 아이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유명한 게 70년에 이거 오일샥이죠. 이거는 디스인플레이션, 80년대 초에 있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한 건데 이건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0년에 한 번, 94년 위기인가 있었고요, 한 번. 그 다음에 좋았다가 이제 안 좋아졌죠?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크게 안 좋아졌죠? 2008년 크라이시스. 2008년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여기서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짙은 요 평탄한 상대적으로 스무스한 이 라인은 뭐냐? 이게 자연 실업률. 마찰적 실업률 플러스 구조적 실업률인 겁니다. 훨씬 더 스무스하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이걸 뺀 요만큼이 경기적 실업이라는 거예요. 경제 실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즉 여기는 자연 실업률보다 낮으니까 경기 과열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나쁜 일이 있었을 때 확연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상적인 게 있을 텐데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시기다. 그리고 보시면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근방을 왔다 갔다 한다. 다만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성격을 가진 지표들이 몇 개 더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용시장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채점을 성공리에 다 끝낸다면 중간시험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